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부동산 실전에서 발생하는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를 대략 한 10여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세무사 진일환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 이제 중개업 현장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 파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격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족한 가격대, 뭐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좀 비싸게 파시려고 할 거고,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렴하게 취득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마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사는 분의 입장에서 세금이라고 한다면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현장에서 짚고 들어가야 될 그와 같은 세금이다 보니까요. 취득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시게 돼버리면 재산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유를 한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빌려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업 소득세라든지, 자, 특히 그러한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또 주택이 아닌 다른 뭐 상가 등을 임대했을 때 상가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세금, 즉 부가가치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임대업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볼 거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인데, 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을 한번 보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서 성공을 하셨다든지 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갖다가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때 물려줘야 될 때 어떤 식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뭐 10회 정도의 강의에 맞춰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10회 맞추다 보니까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이 순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세금이라는 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수로 봤을 때는 뭐 2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25가지를 갖다가 나누을 때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자, 이때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매기는 그와 같은 세금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국세들은 업무 처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 세무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 그리고 뭐 지방국세청, 뭐 국세청, 뭐 이런 데들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국세고요. 반면에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이라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군구청 세무과,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금이 국세인지,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지 뭐 크게 우리에 있어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세금들이 국세고 지방세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부동산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이 소득세 부분은 사실은 또 뭐와 연결되냐면, 요즘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 또는 부동산을 갖다 사업적으로 행한다, 이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소득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4대 보험, 특히 그 중에서 건강보험과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이 소득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세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세금이 돼버렸어요. 뭐 옛날부터 민감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개인의 형태로만 투자를 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느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의 형태로 부동산을 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맞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 자,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자, 항상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정권 교체기에 뭐 대선과 관련됐을 때는 아주 화두가 되고 있어요. 뭐 세금을 증세하느냐, 증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후보 간에 막 이게 의견이 나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통 이 법인세 부분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법인은 뭐 기업이고, 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기업이 활력이 들고 경제 성장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 법인세가 세율이 좀 저렴해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보다 낮아요. 높아요. 참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높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어떠한 뭔가를 영위하다가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걸 기초 건강보험을 많이 내더라. 그럼 이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한번 바꿔보자.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보자.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왜 그러냐? 법인세의 세율 체계가 개인 소득에 대한 세율 체계보다 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될 것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뭐로 한번 해보겠다, 법인화를 시켜보겠다, 뭐 이런 측면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현장에서도 이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 또는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다 부동산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근데 부동산세법의 구체적인 시험 범위 내에 부가가치세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특히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했을 때, 또는 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포괄양수도다라고 해서 포괄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포괄양도양수라고요. 이 중개 현장에 있어서는 이 포괄양도양수가 민감한 주제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인데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중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고객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세금 내는 걸 안 좋아하죠. 대부분 100%죠. 뭐 대부분이 아니라 100% 사람들이 뭐 세금을 내기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고민은 내 재산을 세금을 좀 안 낼 수는 없다고 친다고 한다면 덜 내면서 누군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간지러운데 긁어줘야 될 때 그게 바로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개 현장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고객의 어떤 궁금한 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갖다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진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우리 고객들의 세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객분들이 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비교적 힘이 많이 빠졌어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과세가 되기 시작한 이 세금이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났네요. 12, 13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종합부동산 써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뭐 그런 취지로서 종부세를 쭉 과세하다가 계속 과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뭐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오르는 폭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이 종합부동산세 간략한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난데없이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항상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요, 이 세금을 내면 같이 내야 되는 세금, 더불어 내는 세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세금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가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니 부가가치세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 다른데 더불어 가는 그런 세금으로서 우리가 부가세가 있는데 대표적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고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농어촌 특별세도 일단은 더불어 뭘 낼 때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꼭 고려 대상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 있는 세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지방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봤을 때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뭐에 비해서? 국세에 비해서. 주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 단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그리고 뭐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도 어떤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이거를 살 때 내가 취득세 얼마를 내야 될지 이런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를 어렵지 않게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역시 이것도 일종의 부가세입니다. 뭐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독립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시험하고 이제 관계가 없은 거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일종의 부가세다. 그러면 뭐의 부가세냐?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거의 납부세액의 소득세의 한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 양도소득세의 10%, 1,000만 원을 또 지방소득세로 내야 된다는. 아까 뭐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뭐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처럼 이 부가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세금,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의 어떤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의 대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일단은 이 소득세,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정도가 실제 사례에서도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세금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조세의 용어로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세금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를 지느냐.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얘기는 그 세금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자 과표를 산정하고 세율을 정하느냐. 자, 근데 항상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세금을 구할 때는 이런 구조로 구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면 그때 나오는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여기다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버리면 일종의 과태료로서 가산세를 매기는데 이런 것을 산출세액에서 가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거, 이런 얘기,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크게 의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율 체계가 누진 세율 체계와 비례 세율 체계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진 세율 체계와 비례 세율 체계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더니 세율이 덩달아 올라가는 세율 체계라는 거예요. 덩달아 올라간다. 덩달아 올라간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율 체계가 뭐가 있느냐면 바로 소득세가 바로 그래요. 소득세가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세가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득세는요. 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갖다가 6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6단계로. 만약에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 안 된다 싶으면 6%를 적용해요. 자, 그런데 1,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4,600만 원 이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네.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액이 15%다. 자, 이런 세율 체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신 중개사 수험 공부하신 분들도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격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예컨대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 누진세율과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있는데 이런 세율 체계를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막아보겠다. 이런 문제점을 뭐 하겠다? 방지하겠다라는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1,200만 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1,201만 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단순 누진세율은요. 어떻게 하느냐? 단계에 해당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이하니까 6%네? 그러면은 72만 원을 적용해요. 그런데 단순 누진세율은 1,200만 원을 초과했네. 초과한 만 원뿐만 아니라 1,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5%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80만 1,500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단순 누진세율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 누진세율이 돼버리면요. 만 원 더 벌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대략 110만 원 이상을 더 내는 이러한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 소득세와 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일단은 72만 원, 1,100원 냈으면 일단은 1,201만 원에 대해서는 1,200만 원까지는 6%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72만 원이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해서 72만 1,500원의 세금을 소득세로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초과 누진세율에 있어서 누진 구조가 몇 배인가요? 최고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돼버리면 얼마가 된다?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될 게 소득세를 내면 그것의
사실상 몇 퍼센트를? 10%를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으로는 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6.6에서부터 시작해서 44%까지 6.6에서 시작해서 44%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서 좀 와닿아야 되는 게 이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1,200만 원을 벌면은 얼마를 낸다? 6%를 낸다라고 치면 72만 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내가 좀 더 벌었어요. 2,4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1,200만 원 70만 원 냈으면 2,400만 원 벌었으니까 144만 원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작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가 적용됐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15%, 대략 2.5배의 세율이 적용돼서 그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3배 정도 올라갑니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누진과세 효과라는 거예요. 누진과세 효과가 발생하게 돼버리면 체감으로 느껴지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작년에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 했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2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작년에 1,000만 원, 2억이면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억이 돼버리면 4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들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 중에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표가 올라가더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 이게 바로 비례세율인데 주로 지방세에 많이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치세. 뭐 부가치세는 다 아시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10%.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절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누진세율이 채택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누진세율이 채택이 되고 있다. 그 세금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뭉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만 뭉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분산을 시킨다라는 거죠. 분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에 있어서는 세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과 시간을 분산을 시킨다. 쪼갠다라는 거예요. 즉 쪼개서 한 사람에게 뭉치게 하지 마라. 뭉쳐버리면 최고 세율이 된다는 거예요. 안 뭉치게 해버리면 쪼개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들은 쪼개야 되는데 쪼갤 때는 사람을 쪼갤 수도 있고요. 시간을 쪼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16년의 소득과 2017년 소득을 쪼개버리면 양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될 텐데 2016년에 뭉치게 한다든지 2017년에 뭉치게 한다든지 한쪽으로만 쏠리게 해버리면 거기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어떤 경우 많이 발생해요? 부동산을 팔 때 같은 경우. 예컨대 2016년 연말과 2017년 연초로 쪼개버리면 세부담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걸 한목에 2016년에 본다든지 2017년에 본다든지 해버리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사람과 시간을 쪼개라. 그래야지만 세금 부담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소득세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2,20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분산을 시키면 얻을 수가 있어요. 2,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분산을 시키면 2,200만 원 정도를 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무에 있어서 쓰이는 용어 중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자, 뭐 포괄주의,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여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떤 세법에서 과세 대상을 규정할 방식에 대한 입장입니다.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서 과세 대상 개념을 규정하면요,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다 과세하겠다. 뭐 이런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뭐 포괄주의 과세 방식은 뭐 증여세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것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고요. 그 규정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그렇습니다. 이제 포괄주의, 열거주의 과세 방식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 좀 더 불리한 거고,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세법에 과세 대상을 갖다가 딱딱딱딱딱딱 규정을 갖다가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서 지금 포괄주의 과세 방식으로 세법의 개정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용어는 반드시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용어입니다. 기준시가, 시가 표준의 실지거래가와 시가다. 기준시가, 시가 표준의 실지거래가와 시가. 자, 기준시가는 뭐냐? 기준시가. 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뭐냐? 자,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세. 아까 국세 말씀드렸었잖아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국세인데, 국세를 부과할 때, 과세할 때 활용하는 재산가다라는 정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재산가. 자, 특히 이 기준시가는 예전에는요,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평균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겼어요. 무효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뭐냐라고 한다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했더니 건물의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건물의 신축 가격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참작하여 뭐 산정 고시하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자, 땅은 뭐 합니까? 땅은 공동 소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뭐를 일괄하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고시하는 고시가액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가겠다, 기준시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가라든지 공동주택가가 바로 기준시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기준시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이럴 때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2007년도 이후부터는 살 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팔 때의 실제 거래가를 차감해가지고 양도차익 산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샀어요. 20년 전에 샀어요. 30년 전에 샀어요. 아니, 그것도 안 좋고 50년 전에 샀어요. 그러면 50년 전에 산 나의 실제 취득가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환산가를 갖다가 환산가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과세관청은 환산가를 이용해서 양도세의 양도차익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환산가를 적용할 때 기준시가라는 것이 활용이 돼요. 그렇죠? 기준시가라는 것이 활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규모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얼마일 때는 뭐 중과한다, 뭐가 얼마일 때는 빼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기준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기준시가가 활용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도 이 기준시가가 활용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상속세나 증여세.
있어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재산 평가 방법으로 보충적인 재산 평가 방법으로 이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 보충이 뭐냐라고 한다면 뒤에 보겠습니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여기 나와 있네요. 맨 밑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 재산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부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뭐 10억이다. 얘는 15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 준 날,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인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런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왜 유리할까요? 이 기준시가라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시세의 뭐 보통 70% 선에서 고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준시가로 갈 수 있으면 유리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자, 그래서 기준시가가 그럴 때 활용이 되는 거. 특히 환산가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가 활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표준액은 어디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기준시가와. 자, 토지에 대해서는 얘처럼 개별 공시지가, 자, 그 다음에 주택들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자, 건물 신축 기준가격, 기준액에 자, 67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67만 원. 2017년에 67만 원에다가 마치 여기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 용도, 위치, 경관연수별 장가율 등등 가감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활용하느냐라고 한다면요. 어떤 취득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의 역할을 해요. 이거보다 낮게 신고하면 안 돼. 신고 기준.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죄송합니다.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아니고요. 재산세에 있어서 이 시가표준액을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디서 쓰느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내용은 여기서는 기준시가로 부르고 저기서는 시가표준에 부른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비슷한 용어 중에 시가라고 하는 거. 아니, 시가가 시가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그 재산을 갖다가 평가하는 원칙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시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상속세나 증여세에서는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건 수용가격, 공매가격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재산이 수용이 되고 공매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가격. 이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그 감정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또 연결시켜서 절세가 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가라고 하는 거, 자, 감정가격이라는 것도 시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질거래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2007년 이후부터는 실가를 이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바로 실지 거래가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일정한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더부살이 하는 세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소득세도 실질적인 부가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실질적인 부가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뭐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그것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을 내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가세예요. 취득세를 내면 그것의 10%. 자, 그런데 서민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일정한 농가주택은 농세세를 안 맞나 보죠?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20%. 뭐 이걸 감면을 받으면 역시 20%를 말 수가 있죠. 자, 그러네 서민주택이다. 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은 감면을 받던 일반인 납부하던 이 농특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예요. 20%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20%를 부담을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취득세를 갖다 얼마 부담할지를 판단할 때는 취득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얼마를 부담할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크게 봐서 우리가 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단계별 조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